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미사일과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달라졌고 우리 군 당국도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연 이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어제 오후부터 이제 북한이 공개했던 발사 영상을 보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좀 눈에 띄는 점을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북한이 그저께죠. 새벽에 미사일 발사하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중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죠. 사진도 그렇고. 아마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역시 공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대로 공개를 했어요. 예.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7월에 두 차례 발사했던 화성 14형과는 상당히 외형적으로 달라 보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덩치가 커졌고 길어졌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탄두 부분이 굉장히 뭉툭해졌다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외형적으로 보는 분들의 분석은 일단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어졌고 예. 그다음에 탄두가 뭉툭해졌다고 하는 것은 다탄두의 가능성, 다시 말해 그걸 염두에 둔 그런 개발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군 당국에서도 화성 14형의 개량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수정해서 북한이 말했듯이 이건 신형 미사일이다, 화성 15다, 막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이동식 발사대가 길이가 좀 길어져서 구단이 된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지난 화성 14형을 발사할 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바퀴가 이제 8개, 한쪽에 8개였거든요. 예. 이제 8축이라고 하죠. 축이 8개였는데 어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9축, 바퀴가 하나 늘어났어요. 그럼 바퀴가 이제 하나 늘어나면 통상 한 2m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예. 바퀴의 지름과 또 조금 여유분 이렇게 해서 한 2m 정도 늘어나니까 지난 화성 14형이 한 19.5m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 2m 정도 늘어났으니까 한 21m 정도 그런 정도로 되겠다. 그럼 이제 1단 로켓의 어떤 길이는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예. 2단 로켓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비행 거리를 좌우하는 것은 1단 로켓이 아니고 2단 로켓이에요. 어제 이제 아까 뭐 리포트에도 나오던데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솟구치면 1단 로켓의 임무는 뭐냐면은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게 1단 로켓의 임무입니다. 예. 한 2, 3분 지나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는 곳까지 빨리 위에 있는 2단과 3단 탄두 이런 것을 빨리 중력이 없는 곳까지 올려 놓는 것이 1단 로켓의 임무거든요. 예.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멀리 가는 건 뭐냐? 바로 2단 로켓으로 멀리 갑니다. 한 2,000km 상공에 올라가면 중력이 영향을 덜 받지 않습니까? 예. 살짝만 힘을 줘도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2단 로켓 가지고 거의 한 10,000km를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단 로켓의 연료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그 9축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9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걸 이제 북한이 혹시 자체 개발한 거냐? 예. 이제 이런 그 분석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북한이 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스커드 미사일까지 다 합해도 한 100대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저 이 그 화성 15형 차량 같은 경우 많이 만들어도 5대에서 10대 이상 안 만들 텐데 그런 차량을 독자 개발한다? 만약에 독자 개발 정말로 했다면 저 미사일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겠죠. 예. 아니고 화성 14형을 하던 저 차량을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량을 해서 축을 좀 늘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이 국방부에서 신형 ICBM급이다, 뭐 비행 시험에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것도 급이라고 나왔거든요. ICBM 미국과 일본은 어제도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ICBM이라고 확정을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야기를 했던 그 레드라인 그 발언을 조금 염두에 두고 섣불리 ICBM이라고 확정을 짓는 건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그 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시 이제 NSC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예. 이런 언급을 했고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됐고 다시 말하면 능력을 확실히 구비했다고 검증할 수 있고 예. 또 그것을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순간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이 기술이 진전된 것은 맞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측면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추후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냐라는 다시 말하면 레드 레인은 아직은 넘지 않은 것이다 예.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은 분명히 ICBM은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급이라고 보는 것은 정상 발사,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그 사거리를 입증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고각 발사를 했고 고도를 대략 한 3배 정도 곱했을 때 사거리가 13,000 정도 나갈 것이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발표한 대로 미국 전역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구비했다라고 하는 판단이죠. 그래서 아마 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ICBM은 맞지만 예. 아마 그런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제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이제 공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라고 확인하기는 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미 뭐 과거에도 이 리포트 결과가 나왔고 재진입 단계에는 뭐 완성됐다. 근데 우리와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은 미묘하게 뭔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것을 이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예. 방금 이제 문 장군님 잘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레드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그 레드 라인을 넘으면 예방 공격, 즉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때릴 수 있다. 또 때려야 한다라는 여론 조성이 지금 1년여 동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선포해버리면은 정말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리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영토 또는 우리 영토 옆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애둘러서 이렇게 약간 부정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또는 예방 공격을 좀 막으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고 예. 제가 이 방송국 오기 전에 방금 이제 아침에 한 예. 2시간 전에 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 그 강연회를 갔다 왔어요.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이 화성 15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브룩스 사령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상당히 진전되었고 예. 특히 내려올 때 탄두와 로켓이 분리되지 않았다. 예. 성공을 그게 했다는 끝까지 그 탄두와 로켓이 분리되지 않고 다 그 끝까지 내려왔다라는 예. 것은 파괴되지 않고 즉 대위권 재진입을 성공을 했다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미국의 입장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정밀 자산을 통해서 정찰 자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한 이야기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한미연합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재진입 4,500km의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이 해상 수면까지 탄두와 로켓이 분리되지 않고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재진입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재진입을 한 것은 맞지만 과연 이 조건이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그 조건과는 맞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의 수직으로 내려올 때의 마찰을 받는 부분과 예. 이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비스듬하게 내려꽂을 때의 마찰을 받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예. 수직으로 내려올 때는 거의 이 가장 이 첨두 부분이 마찰을 많이 받지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가면은 배 부분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건이 다른데 이걸 이제 한 번도 북한이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뭔가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것은 항상 동의를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좀 7번째 통화 중에서 처음으로 1시간 가장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를 했고 또 여러 차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북한 화성 15 발사 직후 다시 5시간 만에 통화한 것도 가장 빠른 거였고 또 하루 지나서 1시간 넘게 통화를 한 것도 역시 전례가 없이 길었고 빨랐고 길었고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도발의 강도가 커질수록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 억제력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번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번 상황의 엄중함을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어쨌든 북한을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이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압박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아주 압도적인 힘으로 막아내겠다. 그리고 이 힘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첨단 무기를 우리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은 또 그런 것들을 구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결국 지금 중국은 쌍중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연습을 같은 도발로 같은 수준을 놓고 이걸 같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한미 정상의 합의는 압도적인 힘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우리 한미연합 이걸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부당한 주장을 걷어내고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최고의 압박, 다시 말하면 그 압박을 계속하려는 게 아니고 대화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나와서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하자는 얘기니까 그건 북한의 선택이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 압박,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뭐 어떤 식으로 좀 결정이 나야 되느냐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부분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해상 봉쇄를 할 능력은 충분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해군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들이 이 남해에서 봉쇄를 하면 거의 마비가 될 정도의 봉쇄를 할 수 있지만 과연 북한이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국부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 또는 이 단둥에 있는 송유관을 그 잠궜을 때의 어떤 데미지와 해상 봉쇄를 했을 때의 데미지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 당연히 송유관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지난 2003년도에도 그 한 달 정도 중국이 송유관을 잠궜을 때 그때 이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이 북한이 화성 15형을 쏘자마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원유 공급 중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중국의 답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갔을 때는 중국이 어떤 그 현실적인 그 가시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어떤 면은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원유와 정유가 있습니다. 정제유가 있고 원유가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톤 정도가 중국에서 매년 들어간다고 지금 이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나와 있어요. 50만 톤 정도의 원유를 가지고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원유에서 정유도 뽑아내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비닐 아주 온갖 화학 제품을 다 만드는 게 원유 아니겠습니까? 인도주의적으로 쓰는 것이죠. 경공업의 원료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떤 그 연료가 되든지 탱크 연료가 되든지 이 로켓 연료가 되든지 이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정유를 조금 더 감축하는 예. 이런 쪽으로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그리고 북한이 중국을 최근에 들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특사가 와도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속내 중국이 정말로 송유관을 잠그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이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제 중국과 북한 관계를 보면 과거 6.25 전쟁을 함께 치렀고 사실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켰지만 당시 모택동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김일성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예. 그러나 모택동이 그 위기 상황에서 구해줬고 그래서 북중을 혈맹 관계라고 얘기하고 순망치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입술이 시려우면 이가 시렵다. 예.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 간에는 그런 혈맹 관계를 유지를 해보다가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김정은 집권 이후로 상당히 냉랭한 관계가 유지됐는데 이건 뭐냐면 중국으로서는 한반도가 안정이 돼야 예. 그래야 중국이 바라는 중국몽을 실현해낼 수 있는데 북한이 그걸 도와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겪어본 북한과 중국 관계를 보면 제가 제네바에 가서도 사자회담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중국 얘기, 북한 얘기 들어봤지만 예. 북한 중국 싫어합니다. 중국도 마치 이 북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에게는 전략적 자산인데 그건 뭐냐면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밉고 정말 핵 도발하는 거, 말 안 되는 거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예. 그런 걸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쌍중단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핵 문제의 본질, 이 책임은 미국과 북한에게 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예. 이게 쌍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유지해야 되고 발언권도 유지해야 되고 북한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예.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 시진핑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가 어떤 형태로 또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